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남편과 부모님을 모두 여인 젊은 과부였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부모는 그녀의 어린 딸마저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손녀까지 내년 손에 이를 수는 없다. 그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과부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딸까지 잃은 과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 살던 외할아버지가 그녀를 딱하게 여겨 이 주막을 물려주었습니다. 평생 고운 손으로만 살았던 과부에게 주막 잃은 몫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주막 일에 익숙해진 과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지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웬 남루한 차림의 손님이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 손님을 받아봤지만 아침부터 이리 꾀죄죄한 손님을 맞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과부는 늘 하던 대로 국밥을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무언가 슬픈 가락을 흥얼거리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혼잣말, 저 사람, 혹시 갈 곳 없는 거지는 아닐까? 돈은 있으련. 참 불쌍하기도 해라. 과부는 문득 남편과 딸을 잃고 살 길이 막막했던 자신의 신세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주막이라도 물려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과부는 그 손님에게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님, 여기 국밥과 막걸리 나왔습니다. 남루한 행색과 달리 손님은 아주 점잖게 국밥을 먹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조금의 소란도 피우지 않았지요. 혼잣말, 부인이라도 잃고 혼자 사는 사내인가? 나처럼 참 외로워 보이는구나. 잘 먹고 갑니다. 국밥이 아주 맛있었소. 감사합니다.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셔요. 그렇게 말했지만 과부는 속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손님이 떠난 점심 무렵부터 주막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갑자기 왜 이리 손님이 몰려드는 거지? 그때 주막을 물려주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라비처럼 외로운 사람이 다녀가면 며칠 안에 뜻밖의 복이 들어온단다. 할아버지는 호라비처럼 외로운 이는 음기를 품은 존재라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었지요. 혼잣말, 설마. 그 손님 덕분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걸까? 그날부터 과부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머슴들이나 오던 주막에 이제는 한양에서 온 나그네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호라비 손님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과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정말 이 손님 덕이라면 그는 필시 신비로운 존재일 테니까요. 혼잣말, 겉은 저리 꾀죄죄해도 무슨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것일까?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나르다 그만 국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를. 괜찮소. 사람 일에 그럴 수도 있지? 손님은 또다시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부엌에서 몰래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늘따라 지저귀는 새소리도 저 멀리 보이는 구름과 산도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날 점심부터는 더 많은 손님이 몰려와 주막의 재료가 전부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혼잣말, 이러다가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일손을 구해야겠다. 과부는 힘 좋은 머슴 칠석이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김없이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새로 온 머슴 칠석이가 음식을 나르려 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직접 국밥과 막걸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손님,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부는 이젠 그 손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선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아내를 잃고 말동무도 없어. 매일 시를 짓고 읊으며 유유자적 살아간다요. 시를 지으신다고요? 그럼 선비님이셨군요. 그냥 나그네라고 하였소. 나 같은 호라비에게 왜 그리 관심이 많으시오? 과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를 짓는다는 말에 그의 시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시 한 수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고 싶다 하시니 가벼운 시 한 수 읊어드리지. 손님은 막걸리 한 잔을 입에 털어넣고는 감정을 잡고 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 고운 얼굴, 지금도 살아있을까? 술잔 그림자에는 나 혼자뿐이네. 웃던 그 시절에는 바람도 달빛도 꿈이었건만 잠에서 깬 빈 집에는 잡초만 봄을 맞이하고 있네? 시를 듣던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먼저 떠나간 신랑 생각이 사무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모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나 보오. 과부의 사정을 들은 손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주모는 일이 주막이라도 남았으니 다행이구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일이 시나 짓고 있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 시 한 수가 제게는 천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를 이리 좋아해주니 고맙소. 이렇게 매일 오셔서 시 한 수씩 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이요. 대신 국밥과 막걸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손님은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모 덕분에 공짜로 국밥과 막걸리를 먹게 생겼구려.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겠소? 그가 돌아간 후 과부는 그의 시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외로운 주막살이의 고됨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이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오늘도 시 한 수 읊어주시지요. 저번에 들려주신 시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시를 읊어달라니. 아니, 지난번에 저에게 시를 읊어주시고 제가 국밥과 막걸리를 그냥 드리겠다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손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싱겁게 웃었습니다. 허허,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오. 나는 이 주막에 오늘 처음 온 것이오. 과부는 멍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신을 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여기서 시를 읊어주셨습니다. 예전 그 고운 얼굴 하고 말입니다. 그 시를 내가 읊었단 말이오. 짧고 좋은 시구려. 하지만 내 기억엔 전혀 없는 일이오. 과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막걸리를 한 잔 걸치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고 말동무도 없어서 매일 시를 짓고 읊으며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지요. 손님은 막걸리 한 잔을 털어넣고 감정을 잡고 새로운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꽃 눈물 지고 길은 아직 젖어 있건만 나그네 마음은 서리빨보다 더 시리네. 떠나며 속삭이던 그 가벼운 말 한마디, 발끝에 밟힌 옛자취로 다시 떠오르네. 시를 듣던 과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이 떠나기 전 영원히 사랑한다 속삭였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그리도 좋았소. 너무 좋았습니다. 손님. 전에도 저에게 이렇게 시를 읊어주셨답니다. 정녕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소.
나는 그저 산을 다니며 시를 짓는 나그네일 뿐 이 주막은 처음 왔소이다. 과부는 그 손님의 울적한 표정을 보며 그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는 과부를 그리고 주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반복되자 머슴 칠석이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저 손님 아무래도 어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시를 저리 잘 짓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내 말이 그 말이다. 칠서가. 대화를 해보면 분명 유학을 배운 선비님 같은데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니. 과부와 칠석이가 그 손님에 대해 의아해하던 어느 날 규수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이 멀끔한 선비와 함께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좀 주십시오. 과부는 그 고운 여인을 보며 잠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호라비 손님이 다시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그런데 호라비 손님을 본 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표정이 그리 안 좋으세요? 혹시 저 사내를 아십니까? 규수는 대답 대신 몸을 부들부들 떨며 호라비 손님을 가리켰습니다. 그 규수의 이름은 서량.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고 조부모 밑에서 자란 효녀였습니다. 처녀 시절, 서량은 조부모의 건강을 위해 매일 산 너머 약수를 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발목을 다쳐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몰래 약초가 든 보자기를 던져주고 사라졌습니다. 서량은 얼굴 없는 은인에게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고 감사의 표시로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은방울꽃이 사라진 것을 보고 서량은 그 은인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서량은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쪽지를 남겼고 며칠 뒤 꿈에 그리던 멀끔한 선비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져 혼인을 약속했지만 동네에서는 정체불명의 그 선비가 도깨비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서량과 가족들은 무당의 말대로 집 주변과 산길에 도깨비가 싫어한다는 붉은 고추를 뿌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가 서량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떨면서 그를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선비님은 도깨비가 아닙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선비님을 다시는 뵙지 못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그 후로 서량의 곁에 푸른 불꽃, 즉 도깨비불이 나타나 그녀를 남몰래 지켜주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서량은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었고 그 후 산책길에서 우연히 그 선비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깊은 슬픔에 빠진 얼굴로 서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량은 그가 자신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손님이 부르는 소리도 잊은 채 서량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 무당 말이 도깨비는 건망증이 있는데 큰 충격을 받으면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마 저 때문에. 그럼 저 손님이 서량 아씨 때문에 기억을 잃고 호라비가 되어 떠돌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잃었다는 아내는 바로 서량을 말하는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도깨비의 기억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손뼉 치는 소리를 들으면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요. 주모님. 저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주모님께서 저분과 인연이 깊으신 듯한데 부디 저 대신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날 이후 과부는 호라비 손님이 시를 읊을 때마다 진심을 다해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손님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말대로 내가 전에 와서 시를 읊었구려. 이렇게 기억이 오락가락해서야. 나도 이제 늙었나 보.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처음으로 오늘도라는 말을 쓰며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국밥과 막걸리 하나 주시오. 주모. 손님. 어제의 일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렇소이다. 주모가 시가 좋다고 손뼉을 쳐주니 기억이 돌아오는구려. 이게 다 주모 덕분입니다. 그날부터 손님은 과부에게 읊었던 시들을 모두 기억해냈고 두 사람은 시를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는 과부와 정체불명의 호라비가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를 탐내던 사내들은 그가 도깨비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서량은 한달음에 과부에게 달려왔습니다. 주모님, 부디 저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말에 흔들려 그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날 밤 과부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머슴 칠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모. 그동안 주모를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다가 어느새 그분이 주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과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서량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주막에 왔습니다. 저의 할머니입니다. 주모.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주모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서량이 할머니는 바로 과부의 딸을 빼앗아갔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과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고 시어머니 역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량은 바로 시어머니가 강제로 데려갔던 과부의 친딸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량은 눈물을 흘리며 과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녀의 기적적인 상봉은 모두 그 호라비 손님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도깨비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너와 나의 인연을 이어준 분인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나 역시 그분을 연모하게 되었단다. 얼마 후 호라비 손님은 남루한 행색을 벗고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멀끔한 선비의 모습으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소이다. 주모. 이게 다 주모 덕분이요. 서량 아씨를 흠모하다가 그만 그런 벌을 받게 되었구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했던 기억까지 모두 잃고 싶었소. 그러다 세월이 흘러 일이 되었구려. 정말 미안하오. 주모. 아닙니다. 손님. 손님 덕분에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지요. 하지만 선비는 도깨비의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의 손뼉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나는 사랑이 두려워 기억을 잃었지만 주모는 그리하지 마시오. 주모의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렇게 선비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사랑해준 머슴 칠석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지요. 과부는 딸과 함께 칠석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주막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한 웃음소 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남편과 부모님을 모두 여인 젊은 과부였습니다. 혼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부모는 그녀의 어린 딸마저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손녀까지 내년 손에 이를 수는 없다. 그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과부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딸까지 잃은 과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 살던 외할아버지가 그녀를 딱하게 여겨 이 주막을 물려주었습니다. 평생 고운 손으로만 살았던 과부에게 주막 잃은 몫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주막 일에 익숙해진 과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지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웬 남루한 차림의 손님이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 손님을 받아봤지만 아침부터 이리 꾀죄죄한 손님을 맞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과부는 늘 하던 대로 국밥을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무언가 슬픈 가락을 흥얼거리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혼잣말, 저 사람, 혹시 갈 곳 없는 거지는 아닐까? 돈은 있으련. 참 불쌍하기도 해라. 과부는 문득 남편과 딸을 잃고 살 길이 막막했던 자신의 신세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주막이라도 물려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과부는 그 손님에게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님, 여기 국밥과 막걸리 나왔습니다. 남루한 행색과 달리 손님은 아주 점잖게 국밥을 먹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조금의 소란도 피우지 않았지요. 혼잣말, 부인이라도 잃고 혼자 사는 사내인가? 나처럼 참 외로워 보이는구나. 잘 먹고 갑니다. 국밥이 아주 맛있었소. 감사합니다.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셔요. 그렇게 말했지만 과부는 속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손님이 떠난 점심 무렵부터 주막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갑자기 왜 이리 손님이 몰려드는 거지? 그때 주막을 물려주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라비처럼 외로운 사람이 다녀가면 며칠 안에 뜻밖의 복이 들어온단다. 할아버지는 호라비처럼 외로운 이는 음기를 품은 존재라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었지요. 혼잣말, 설마. 그 손님 덕분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걸까? 그날부터 과부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머슴들이나 오던 주막에 이제는 한양에서 온 나그네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호라비 손님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과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정말 이 손님 덕이라면 그는 필시 신비로운 존재일 테니까요. 혼잣말, 겉은 저리 꾀죄죄해도 무슨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것일까?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나르다 그만 국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를. 괜찮소. 사람 일에 그럴 수도 있지? 손님은 또다시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부엌에서 몰래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늘따라 지저귀는 새소리도 저 멀리 보이는 구름과 산도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날 점심부터는 더 많은 손님이 몰려와 주막의 재료가 전부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혼잣말, 이러다가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일손을 구해야겠다. 과부는 힘 좋은 머슴 칠석이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김없이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새로 온 머슴 칠석이가 음식을 나르려 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직접 국밥과 막걸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손님,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부는 이젠 그 손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선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오. 아내를 잃고 말동무도 없어. 매일 시를 짓고 읊으며 유유자적 살아간다오. 시를 지으신다고요? 그럼 선비님이셨군요. 그냥 나그네라고 하였소. 나 같은 호라비에게 왜 그리 관심이 많으시오? 과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를 짓는다는 말에 그의 시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시 한 수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고 싶다 하시니 가벼운 시 한 수 읊어드리지. 손님은 막걸리 한 잔을 입에 털어넣고는 감정을 잡고 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 고운 얼굴, 지금도 살아있을까? 술잔 그림자에는 나 혼자뿐이네.
웃던 그 시절에는 바람도 달빛도 꿈이었건만 잠에서 깬 빈 집에는 잡초만 봄을 맞이하고 있네? 시를 듣던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먼저 떠나간 신랑 생각이 사무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모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나 보오. 과부의 사정을 들은 손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주모는 일이 주막이라도 남았으니 다행이구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일이 시나 짓고 있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 시 한 수가 제게는 천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를 이리 좋아해 주니 고맙소. 이렇게 매일 오셔서 시 한 수씩 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이요. 대신 국밥과 막걸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손님은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모 덕분에 공짜로 국밥과 막걸리를 먹게 생겼구려.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겠소? 그가 돌아간 후 과부는 그의 시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외로운 주막살이의 고됨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이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오늘도 시 한 수 읊어주시지요. 저번에 들려주신 시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시를 읊어달라니. 아니, 지난번에 저에게 시를 읊어주시고 제가 국밥과 막걸리를 그냥 드리겠다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손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싱겁게 웃었습니다. 허허,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오. 나는 이 주막에 오늘 처음 온 것이오. 과부는 멍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신을 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여기서 시를 읊어주셨습니다. 예전 그 고운 얼굴 하고 말입니다. 그 시를 내가 읊었단 말이오. 짧고 좋은 시구려. 하지만 내 기억엔 전혀 없는 일이오. 과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막걸리를 한 잔 걸치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고 말동무도 없어서 매일 시를 짓고 읊으며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지요. 손님은 막걸리 한 잔을 털어넣고 감정을 잡고 새로운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꽃 눈물 지고 길은 아직 젖어 있건만 나그네 마음은 서리빨보다 더 시리네. 떠나며 속삭이던 그 가벼운 말 한마디, 발끝에 밟힌 옛자취로 다시 떠오르네. 시를 듣던 과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이 떠나기 전 영원히 사랑한다 속삭였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그리도 좋았소. 너무 좋았습니다. 손님. 전에도 저에게 이렇게 시를 읊어주셨답니다. 정녕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소. 나는 그저 산을 다니며 시를 짓는 나그네일 뿐 이 주막은 처음 왔소이다. 과부는 그 손님의 울적한 표정을 보며 그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는 과부를 그리고 주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반복되자 머슴 칠석이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저 손님 아무래도 어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시를 저리 잘 짓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내 말이 그 말이다. 칠서가. 대화를 해보면 분명 유학을 배운 선비님 같은데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니. 과부와 칠석이가 그 손님에 대해 의아해하던 어느 날 규수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이 멀끔한 선비와 함께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좀 주십시오. 과부는 그 고운 여인을 보며 잠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호라비 손님이 다시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그런데 호랍이 손님을 본 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표정이 그리 안 좋으세요? 혹시 저 사내를 아십니까? 규수는 대답 대신 몸을 부들부들 떨며 호랍이 손님을 가리켰습니다. 그 규수의 이름은 서량.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고 조부모 밑에서 자란 효녀였습니다. 처녀 시절, 서량은 조부모의 건강을 위해 매일 산 너머 약수를 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발목을 다쳐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몰래 약초가 든 보자기를 던져주고 사라졌습니다. 서량은 얼굴 없는 은인에게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고 감사의 표시로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은방울꽃이 사라진 것을 보고 서량은 그 은인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서량은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쪽지를 남겼고 며칠 뒤 꿈에 그리던 멀끔한 선비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져 혼인을 약속했지만 동네에서는 정체불명의 그 선비가 도깨비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서량과 가족들은 무당의 말대로 집 주변과 산길에 도깨비가 싫어한다는 붉은 고추를 뿌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가 서량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떨면서 그를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선비님은 도깨비가 아닙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선비님을 다시는 뵙지 못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그 후로 서량의 곁에 푸른 불꽃, 즉 도깨비불이 나타나 그녀를 남몰래 지켜주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서량은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었고 그 후 산책길에서 우연히 그 선비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깊은 슬픔에 빠진 얼굴로 서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량은 그가 자신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손님이 부르는 소리도 잊은 채 서량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 무당 말이 도깨비는 건망증이 있는데 큰 충격을 받으면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마 저 때문에 그럼 저 손님이 서량 아씨 때문에 기억을 잃고 호라비가 되어 떠돌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잃었다는 아내는 바로 서량을 말하는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도깨비의 기억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손뼉 치는 소리를 들으면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요. 주모님. 저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주모님께서 저분과 인연이 깊으신 듯한데 부디 저 대신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날 이후 과부는 호라비 손님이 시를 읊을 때마다 진심을 다해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손님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말대로 내가 전에 와서 시를 읊었구려. 이렇게 기억이 오락가락해서야. 나도 이제 늙었나 보.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처음으로 본을 도라는 말을 쓰며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국밥과 막걸리 하나 주시오. 주모. 손님, 어제의 일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렇소이다. 주모가 시가 좋다고 손뼉을 쳐주니 기억이 돌아오는구려. 이게 다 주모 덕분입니다. 그날부터 손님은 과부에게 읊었던 시들을 모두 기억해냈고 두 사람은 시를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는 과부와 정체불명의 호라비가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를 탐내던 사내들은 그가 도깨비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서량은 한달음에 과부에게 달려왔습니다. 주모님, 부디 저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말에 흔들려 그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날 밤 과부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머슴 칠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모. 그동안 주모를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다가 어느새 그분이 주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과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서량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주막에 왔습니다. 저의 할머니입니다. 주모.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주모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서량이 할머니는 바로 과부의 딸을 빼앗아갔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과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고 시어머니 역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량은 바로 시어머니가 강제로 데려갔던 과부의 친딸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량은 눈물을 흘리며 과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녀의 기적적인 상봉은 모두 그 호랍이 손님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도깨비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너와 나의 인연을 이어준 분인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나 역시 그분을 연모하게 되었단다. 얼마 후 호라비 손님은 남루한 행색을 벗고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멀끔한 선비의 모습으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소이다. 주모. 이게 다 주모 덕분이요. 서량 아씨를 흠모하다가 그만 그런 벌을 받게 되었구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했던 기억까지 모두 잃고 싶었소. 그러다 세월이 흘러 일이 되었구려. 정말 미안하오, 주모. 아닙니다. 손님. 손님 덕분에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지요. 하지만 선비는 도깨비의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의 손뼉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나는 사랑이 두려워 기억을 잃었지만 주모는 그리하지 마시오. 주모의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렇게 선비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사랑해준 머슴 칠석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지요. 과부는 딸과 함께 칠석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주막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한 웃음소 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남편과 부모님을 모두 여인 젊은 과부였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부모는 그녀의 어린 딸마저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손녀까지 내년 손에 이를 수는 없다. 그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과부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딸까지 잃은 과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 살던 외할아버지가 그녀를 딱하게 여겨 이 주막을 물려주었습니다. 평생 고운 손으로만 살았던 과부에게 주막 일은 몹시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주막 일에 익숙해진 과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지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웬 남루한 차림의 손님이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 손님을 받아봤지만 아침부터 이리 꾀죄죄한 손님을 맞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과부는 늘 하던 대로 국밥을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무언가 슬픈 가락을 흥얼거리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혼잣말, 저 사람, 혹시 갈 곳 없는 거지는 아닐까? 돈은 있으련. 참 불쌍하기도 해라. 과부는 문득 남편과 딸을 잃고 살 길이 막막했던 자신의 신세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주막이라도 물려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과부는 그 손님에게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님, 여기 국밥과 막걸리 나왔습니다. 남루한 행색과 달리 손님은 아주 점잖게 국밥을 먹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조금의 소란도 피우지 않았지요. 혼잣말, 부인이라도 잃고 혼자 사는 사내인가? 나처럼 참 외로워 보이는구나. 잘 먹고 갑니다. 국밥이 아주 맛있었소. 감사합니다.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셔요. 그렇게 말했지만 과부는 속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손님이 떠난 점심 무렵부터 주막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갑자기 왜 이리 손님이 몰려드는 거지? 그때 주막을 물려주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라비처럼 외로운 사람이 다녀가면 며칠 안에 뜻밖의 복이 들어온단다. 할아버지는 호라비처럼 외로운 이는 음기를 품은 존재라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었지요. 혼잣말, 설마. 그 손님 덕분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걸까? 그날부터 과부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머슴들이나 오던 주막에 이제는 한양에서 온 나그네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호라비 손님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과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정말 이 손님 덕이라면 그는 필시 신비로운 존재일 테니까요. 혼잣말, 겉은 저리 꾀죄죄해도 무슨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것일까?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나르다 그만 국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를. 괜찮소. 사람 일에 그럴 수도 있지? 손님은 또다시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부엌에서 몰래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늘따라 지저귀는 새소리도 저 멀리 보이는 구름과 산도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날 점심부터는 더 많은 손님이 몰려와 주막의 재료가 전부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혼잣말, 이러다가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일손을 구해야겠다. 과부는 힘 좋은 머슴 칠석이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김없이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새로 온 머슴 칠석이가 음식을 나르려 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직접 국밥과 막걸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손님,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부는 이젠 그 손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선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오. 아내를 잃고 말동무도 없어. 매일 시를 짓고 읊으며 유유자적 살아간다오. 시를 지으신다고요? 그럼 선비님이셨군요. 그냥 나그네라고 하였소. 나 같은 호라비에게 왜 그리 관심이 많으시오? 과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를 짓는다는 말에 그의 시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시 한 수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고 싶다 하시니 가벼운 시 한 수 읊어드리지. 손님은 막걸리 한 잔을 입에 털어넣고는 감정을 잡고 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 고운 얼굴, 지금도 살아있을까? 술잔 그림자에는 나 혼자뿐이네. 웃던 그 시절에는 바람도 달빛도 꿈이었건만 잠에서 깬 빈 집에는 잡초만 봄을 맞이하고 있네? 시를 듣던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먼저 떠나간 신랑 생각이 사무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모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나 보오. 과부의 사정을 들은 손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주모는 일이 주막이라도 남았으니 다행이구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일이 시나 짓고 있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 시 한 수가 제게는 천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를 이리 좋아해주니 고맙소. 이렇게 매일 오셔서 시 한 수씩 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이요. 대신 국밥과 막걸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손님은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모 덕분에 공짜로 국밥과 막걸리를 먹게 생겼구려.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겠소? 그가 돌아간 후 과부는 그의 시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외로운 주막살이의 고됨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이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오늘도 시 한 수 읊어주시지요. 저번에 들려주신 시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시를 읊어달라니. 아니, 지난번에 저에게 시를 읊어주시고 제가 국밥과 막걸리를 그냥 드리겠다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손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싱겁게 웃었습니다. 허허,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오. 나는 이 주막에 오늘 처음 온 것이오. 과부는 멍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신을 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여기서 시를 읊어주셨습니다. 예전 그 고운 얼굴 하고 말입니다. 그 시를 내가 읊었단 말이오. 짧고 좋은 시구려. 하지만 내 기억엔 전혀 없는 일이오. 과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막걸리를 한 잔 걸치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고 말동무도 없어서 매일 시를 짓고 읊으며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지요. 손님은 막걸리 한 잔을 털어넣고 감정을 잡고 새로운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꽃 눈물 지고 길은 아직 젖어 있건만 나그네 마음은 서리빨보다 더 시리네. 떠나며 속삭이던 그 가벼운 말 한마디, 발끝에 밟힌 옛자취로 다시 떠오르네. 시를 듣던 과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이 떠나기 전 영원히 사랑한다 속삭였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그리도 좋았소. 너무 좋았습니다. 손님. 전에도 저에게 이렇게 시를 읊어주셨답니다. 정녕 기억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소. 나는 그저 산을 다니며 시를 짓는 나그네일 뿐 이 주막은 처음 왔소이다. 과부는 그 손님의 울적한 표정을 보며 그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는 과부를 그리고 주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반복되자 머슴 칠석이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저 손님 아무래도 어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시를 저리 잘 짓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내 말이 그 말이다. 칠서가. 대화를 해보면 분명 유학을 배운 선비님 같은데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니. 과부와 칠석이가 그 손님에 대해 의아해하던 어느 날 규수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이 멀끔한 선비와 함께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좀 주십시오. 과부는 그 고운 여인을 보며 잠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호라비 손님이 다시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그런데 호라비 손님을 본 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표정이 그리 안 좋으세요? 혹시 저 사내를 아십니까? 규수는 대답 대신 몸을 부들부들 떨며 호라비 손님을 가리켰습니다. 그 규수의 이름은 서량.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고 조부모 밑에서 자란 효녀였습니다. 처녀 시절, 서량은 조부모의 건강을 위해 매일 산 너머 약수를 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발목을 다쳐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몰래 약초가 든 보자기를 던져주고 사라졌습니다. 서량은 얼굴 없는 은인에게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고 감사의 표시로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은방울꽃이 사라진 것을 보고 서량은 그 은인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서량은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쪽지를 남겼고 며칠 뒤 꿈에 그리던 멀끔한 선비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져 혼인을 약속했지만
동네에서는 정체불명의 그 선비가 도깨비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서량과 가족들은 무당의 말대로 집 주변과 산길에 도깨비가 싫어한다는 붉은 고추를 뿌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가 서량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떨면서 그를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선비님은 도깨비가 아닙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선비님을 다시는 뵙지 못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그 후로 서량의 곁에 푸른 불꽃, 즉 도깨비불이 나타나 그녀를 남몰래 지켜주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서량은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었고 그 후 산책길에서 우연히 그 선비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깊은 슬픔에 빠진 얼굴로 서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량은 그가 자신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손님이 부르는 소리도 잊은 채 서량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 무당 말이 도깨비는 건망증이 있는데 큰 충격을 받으면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마 저 때문에 그럼 저 손님이 서량 아씨 때문에 기억을 잃고 호라비가 되어 떠돌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잃었다는 아내는 바로 서량을 말하는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도깨비의 기억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손뼉 치는 소리를 들으면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요. 주모님. 저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주모님께서 저분과 인연이 깊으신 듯한데 부디 저 대신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날 이후 과부는 호라비 손님이 시를 읊을 때마다 진심을 다해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손님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말대로 내가 전에 와서 시를 읊었구려. 이렇게 기억이 오락가락해서야. 나도 이제 늙었나 보.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처음으로 보늘도라는 말을 쓰며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국밥과 막걸리 하나 주시오. 주모. 손님, 어제의 일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렇소이다. 주모가 시가 좋다고 손뼉을 쳐주니 기억이 돌아오는구려. 이게 다 주모 덕분입니다. 그날부터 손님은 과부에게 읊었던 시들을 모두 기억해냈고 두 사람은 시를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는 과부와 정체불명의 호라비가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를 탐내던 사내들은 그가 도깨비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서량은 한달음에 과부에게 달려왔습니다. 주모님, 부디 저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말에 흔들려 그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날 밤 과부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머슴 칠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모. 그동안 주모를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다가 어느새 그분이 주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과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서량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주막에 왔습니다. 저의 할머니입니다. 주모.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주모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서량의 할머니는 바로 과부의 딸을 빼앗아갔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과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고 시어머니 역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량은 바로 시어머니가 강제로 데려갔던 과부의 친딸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량은 눈물을 흘리며 과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녀의 기적적인 상봉은 모두 그 호라비 손님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도깨비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너와 나의 인연을 이어준 분인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나 역시 그분을 연모하게 되었단다. 얼마 후 호라비 손님은 남루한 행색을 벗고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멀끔한 선비의 모습으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소이다. 주모. 이게 다 주모 덕분이요.
서량 아씨를 흠모하다가 그만 그런 벌을 받게 되었구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했던 기억까지 모두 잃고 싶었소. 그러다 세월이 흘러 일이 되었구려. 정말 미안하오, 주모. 아닙니다. 손님. 손님 덕분에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지요. 하지만 선비는 도깨비의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의 손뼉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나는 사랑이 두려워 기억을 잃었지만 주모는 그리하지 마시오. 주모의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렇게 선비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사랑해준 머슴 칠석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지요. 과부는 딸과 함께 칠석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주막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한 웃음소. 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남편과 부모님을 모두 여인 젊은 과부였습니다. 혼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부모는 그녀의 어린 딸마저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손녀까지 내년 손에 이를 수는 없다. 그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과부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딸까지 잃은 과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 살던 외할아버지가 그녀를 딱하게 여겨 이 주막을 물려주었습니다. 평생 고운 손으로만 살았던 과부에게 주막 일은 몹시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주막 일에 익숙해진 과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지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웬 남루한 차림의 손님이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 손님을 받아봤지만 아침부터 이리 꾀죄죄한 손님을 맞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과부는 늘 하던 대로 국밥을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무언가 슬픈 가락을 흥얼거리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혼잣말, 저 사람, 혹시 갈 곳 없는 거지는 아닐까? 돈은 있으련. 참 불쌍하기도 해라. 과부는 문득 남편과 딸을 잃고 살 길이 막막했던 자신의 신세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주막이라도 물려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과부는 그 손님에게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님, 여기 국밥과 막걸리 나왔습니다. 남루한 행색과 달리 손님은 아주 점잖게 국밥을 먹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조금의 소란도 피우지 않았지요. 혼잣말, 부인이라도 잃고 혼자 사는 사내인가? 나처럼 참 외로워 보이는구나. 잘 먹고 갑니다. 국밥이 아주 맛있었소. 감사합니다.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셔요. 그렇게 말했지만 과부는 속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손님이 떠난 점심 무렵부터 주막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갑자기 왜 이리 손님이 몰려드는 거지? 그때 주막을 물려주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라비처럼 외로운 사람이 다녀가면 며칠 안에 뜻밖의 복이 들어온단다. 할아버지는 호라비처럼 외로운 이는 음기를 품은 존재라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었지요. 혼잣말, 설마. 그 손님 덕분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걸까? 그날부터 과부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머슴들이나 오던 주막에 이제는 한양에서 온 나그네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호라비 손님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과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정말 이 손님 덕이라면 그는 필시 신비로운 존재일 테니까요. 혼잣말, 겉은 저리 꾀죄죄해도 무슨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것일까?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나르다 그만 국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를. 괜찮소. 사람 일에 그럴 수도 있지? 손님은 또다시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부엌에서 몰래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